안녕하세요. 조창희 교수입니다. 재료시험법 두 번째 주차죠. 두 번째 주차 영상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진도는 아직 나간 거는 아니고요. 교재에 있는 진도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인클래스에서 하는 활동들을 다다음 주 3주차부터 아마 인클래스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아요. 2주차에는 이제 조 구성하고 그 다음에 조별 활동 간단하게 이제 팀빌딩 같은 것들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하브루타라는 수업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하브루타 어떻게 운영을 할지 어떻게 하는지 그런 연습 같은 것들 하는 그런 주차가 될 겁니다. 2주차는. 그래서 본격적인 수업은 3주차부터 진행이 될 거고요. 2주차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 뭐 미리 알아야 되는 그런 이론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재료역학 1학기 때 재료역학 수업을 충실히 잘 들으셨다라고 하시면 사실 이 영상을 보지는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추석 때문에 듣기는 하셔야 되겠지만서도요. 1학기 때 있었던 재료역학 내용, 그 중에서도 특히나 1단원에 있었던 내용을 리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재료시험법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재료의 어떤 기계적 특성에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재료역학하고 아주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1학기 때 배웠었던 내용을 한번 다시 리뷰하는 시간, 간략하게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주로 할 얘기는 하중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응력에 대한 거, 그리고 변형률에 대한 거, 하중, 응력, 변형률, 로드,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 이게 이번 그 영상에서 주로 할 얘기가 될 거예요. 뭐 각각의 개념, 이게 무엇이다, 그런 정도만 이해하실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하중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하중, 우리가 하중 힘 혹은 하중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뭐 조금 비교해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중력이라든가 아니면 무게라든가 이런 거는 보통 우리가 힘이나 하중은 외력을 얘기를 하는 건데, 외력 안에 물론 중력도 외력이죠.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니까. 근데 조금은 개념상으로 약간 구분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력이나 무게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가 그 물체 자체의 질량 때문에 잡아당기는 그러한 힘이 될 것이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힘이나 하중 같은 경우 외부 물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물체가 받게 되는 그러한 힘,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하중 같은 경우는 우리 단위 중요하죠. 단위는 뉴턴 단위를 쓰거나 혹은 킬로그램 포스 단위를 사용을 하는데, 일단 이 수업에서는요, 본 수업에서는 주로 사용할 단위는 뉴턴 단위를 쓸 겁니다. 킬로그램 포스 단위로 변환하는 거 뭐 그닥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우리 1kg 포스는 10뉴턴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죠. 뭐 무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해서 계산하는 건데, 중력 가속도는 그냥 10m per second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힘 같은 경우는 작용 상태에 따라서 축하중, 그러니까 수직하중하고요. 그 다음에 전단하중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뒤쪽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이렇게 재료가 있다라고 하면 재료의 이게 축 방향, 엑시스 방향이요. 축 방향에 대해서 하중이 작용하는 거 누르거나 혹은 당기거나 이렇게. 그래서 누르는 하중을 압축하중, 그리고 당기는 하중을 인장하중,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장하중 텐션이죠. 고요. 압축하중은 컴프레션.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전단하중은 쉬어죠. 쉬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중이 가해지는 것을, 그러니까 축 방향의 반대 방향, 직각 방향, 축 방향, 수직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는 것을 전단하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료역학 수업을 할 때 압축하중하고 그러면 전단하중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압축하중하고 전단하중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압축하중도 재료가 있으면 누르는 거고, 전단하중도 재료가 있으면 어긋나게 힘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차이점은, 힘선이 일치하면은 압축하중, 힘선이 일치하지 않으면은 전단하중. 이게 압축이고
그 다음에 일치하지 않은 게 전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장하중이나 압축하중하고 전단하중이 좀 다른 거는 전단하중에 의해서 만약에 물체가 파괴된다면은 이거는 찢어짐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종이를 찢는다든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전단하중은 이렇게도 비교를 해주시면 되죠. 가위 같은 경우가 전단하중이에요. 그 다음에 압축하중은 우리가 철사 자르는 절단기를 리퍼라고 부르는데 리퍼라는 것들이 압축하중입니다. 두 개를 가지고 가위로 여러분들 철사 가위로도 잘려요. 그래서 가위로 철사를 한번 잘라보시고 리퍼로 철사를 한번 잘라보시면 그때 차이점을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도록 하시고요. 작용 속도에 따라서는 정하중하고 동하중인데 정하중은 정지 상태에서 이거 아직도 강의노트 또 안 바뀌었어. 바보. 자, 정지 상태가 아니라 그게 아니죠. 작용 속도에 따른 게 아니라 왜 그러지? 정지 상태가 아니라 정하중 같은 경우는 스태틱입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하중이에요. 고정된 하중이고요. 동하중은 움직이면서가 아니라 변하는 하중. 그러니까 하중의 크기나 방향이 고정돼 있으면 정하중, 그리고 하중의 크기나 방향이 변하면 동하중,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겁니다. 죄송해요. 이것도 안 바꿨습니다. 제가 바뀌었고요. 자, 그래서 뭐가 고정돼 있냐? 크기나 혹은 방향, 혹은 둘 다. 이게 고정돼 있으면 정하중. 그 다음에 그게 움직이면은 크기나 방향이 변하면은 그것은 동하중,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동하중에는 반복하중하고 교본하중, 충격하중이 있는데요. 충격하중은 뒤에 이제 충격 시험할 때 한번 나오겠죠. 충격하중 같은 경우는 힘 시간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아주 크게 증가했다가 다시 크게 감소하는 그러한 하중을 충격하중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반복하중하고 교본하중은 구분해주세요. 한쪽 방향으로만 일정하게 하중이 반복되는 것은 반복하중, 교본하중은 반대 방향, 꺾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체가 있으면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만 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이것은 반복하중. 교본하중은 한 번은 이쪽, 한 번은 반대, 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반복되는 거, 이렇게 되는 것을 교본하중이라고 부릅니다. 자, 분포 상태에 따라서는 집중하중하고 분포하중으로 구분이 될 것이고요. 분포하중도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해석하실 때는 분포하중도 집중하중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보는 그런 연습도 해보셨죠. 분포하중은 균일 분포하중하고 그 다음에 비균일 분포하중으로 구분이 되겠죠. 그렇게 나오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응력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스트레스 응력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자, 스트레스하고 비교해 보셔야 되는 게 압력이라는 게 있죠. 프레셔라고 하는 압력이요. 자, 응력하고 압력이 구하는 식이 똑같아요. 둘 다 동일하게 면적분의 힘입니다.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면적분의 힘이에요. 단위는 똑같이. 자, 그런데 응력하고 압력이 뭐가 다르냐? 응력이라는 거는 재료의 내부예요. 그 다음에 압력이라는 거는 재료의 외부입니다. 그래서 재료의 하중이 가해지면 그 하중에 대응하는 내부적인 저항력이 발생을 하고 재료역학에서 이것을 응력이라고 한다. 자, 저항력. 자, 외부 하중에 대응하는 힘. 이것을 응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이라면서요. 힘이면은 그냥 힘이지 왜 그걸 면적으로 나눠요? 단위 면적당 힘.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응력이라는 것은 자, 외부 하중. 혹은 하중이 아니고 변형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외부에서 물체를 변형시키는 힘, 변형을 하려면 당연히 힘이 있어야 되죠. 힘의 효과 세 가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 모양을 변화시킨다, 둘 다 변화시킨다. 중학교 때 배우시는 건데요. 그 변형이라는 거가 들어가면 결국은 힘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고, 그 외부 하중에 대항하는 단위 면적당.
당, 힘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되는 거죠. 단위 면적 단위니까 면적으로 나누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이렇게 있으면 외부에서 이렇게 힘이 가해져요. 자, 이 힘이 가해집니다. 이 힘을 뭐로 나누면, 면적으로 나누면 그게 압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내부에서 너 오지 마. 변형 안 할 거야. 나 변형하기 싫어. 그래서 변형에 저항하는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형에 저항하는 힘. 이거를 다시 면적으로 나누면 그게 응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응력이라는 건 우리 단위가 뉴튼 퍼 미터 제곱이 되는 거죠. 응력이라는 거의 단위는 뉴튼 퍼 미터 제곱이에요. 왜냐하면은 뉴튼 힘을 뭐로 나눴으니까 면적으로 나눴으니까. 그래서 뉴튼 퍼 미터 제곱이라는 단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뉴튼 퍼 미터 제곱이라는 단위는 파스칼 단위예요. 뉴튼 퍼 미터 제곱이라는 단위는 파스칼 단위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우리는 사실 뉴튼 퍼 미터 제곱이라기보다는 뉴튼 퍼 밀리미터 제곱이라는 단위를 더 많이 쓰죠. 자, 얘는 10의 6승이 들어가니까 메가 파스칼 단위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재료역학 할 때는 이런 거 했었죠. 우리가 길이 단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힘 단위가 있고요. 그리고 응력 단위가 있죠. 그러면은 에너지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표준으로 한다면 길이 단위는 미터 단위 씁니다. 힘 단위는 뉴튼 단위 쓰고요. 응력 단위는 파스칼 단위를 쓰는 거지만 우리는 기계 쪽에서는 길이 단위를 밀리미터 단위를 쓰다 보니까 힘은 뉴턴, 그러면 응력은 메가 파스칼 단위를 쓴다. 즉 메가 파스칼이 뉴튼 퍼 밀리미터 제곱입니다. 자, 얘가 뉴튼 퍼 미터 제곱이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되시면 되고요. 자, 뉴튼 퍼 미터 제곱하고 여기 킬로그램 포스 퍼 센티미터 제곱인데 이거 뭐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합시다. 이거는요. 기본 단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응력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수직응력하고 전단응력입니다. 일단 먼저 수직응력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자, 수직응력, 노멀 스트레스, 수직 방향의, 수직의, 법선의 라는 뜻으로 노말이에요. 즉, 이 축의 방향과 나란하게 작용하는 힘이죠. 자, 그래서 노멀 포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힘입니다. 로드죠. 포스 아니고 로드로 쓰겠죠. 자, 이것을 면적으로 나눠주면은 그러면 수직응력이 나오죠. 자, 수직응력은 시그마, 기호 시그마로 표현을 하는 거였었습니다. 수직응력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죠. 인장응력이라는 게 있고 압축응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인장응력은 인장하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힘. 인장하중을 F로, 우리는 F로 보통 표현을 할게요. P라고 안 하고. 그래서 F의 T. 텐션이니까. 그 다음에 압축하중은 FS 컴프레션이니까 그런 식으로 각각 표현했을 때 인장하중하고 압축하중 각각 이렇게 인장응력하고 압축응력을 각각 이렇게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근데 인장하고 압축을 사실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 그냥 수직응력은 면적분의 수직힘 이렇게만 그냥 표현을 하셔도 무방할 거예요. 뭐 수직힘이다 노말 방향이다 해서 N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자, 어떤 표면이 이렇게 있을 때 표면의 축 방향이 이쪽 방향이면 그것의 수직 방향하고 전단 방향이 있겠죠. 수직 방향을 노멀 방향, 전단 방향을 쉬어 방향 이렇게 각각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변형률 스트레인 값, 노멀 스트레인이라고 하는데 그냥 변형률 같은 경우는 전단 변형률도 있긴 있는데 거의 잘 사용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직 변형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요. 스트레인이다. 이거 하면은 그냥 이건 노멀 스트레인입니다. 입실론으로 보통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변형률 값은 이거는 원래 길이 분의 나중 길이에서 원래 길이를 뺀 거 그것을 델타 L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델타 L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제로를 하나 붙이는 게 이해하시기가 좀 더 편하겠네요. 원래 길이 분의
변형된 길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분 모두 길이 단위고 분자도 길이 단위니까 밀리미터 분의 밀리미터잖아요. 지워집니다. 그래서 단위 없어요. 무차원수라는 거는 단위가 없습니다. 이것을 변형률이라고 하고요. 우리 그 인장시험 배우실 때 연신율 배우실 거예요. 연신율이라는 말이 나올 텐데, 연신율, 단위 길이당 신장량, 둘 다 동일합니다. 변형률이에요. 둘 다 입실론이니까, 입실론은 구할 줄 알면서, 스트레인 값은 구할 줄 알면서, 연신율이 뭐예요? 그거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할 말 없어지는 겁니다. 예, 조심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이것을 이제 응력하고 변형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 변형률 같은 경우는 레터널이 있고요. 레터널 스트레인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롱지튜디널 스트레인 값이 있습니다. 레터널이라는 거는 반경 방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반경 방향, 즉 횡방향 변형률이에요. 그 다음에 롱지튜디널은 축방향입니다. 축방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축방향 변형률을 얘기해요. 즉 다시 말해서 재료가 이렇게 있으면 이 축이 있을 때 축방향 변형률 입실론, 그 다음에 반경방향 변형률, 이거를 입실론 다수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 변형률 값하고 횡 변형률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종 변형률 값은 입실론, 횡 변형률 값은 입실론에다 하나를 찍어요. 입실론 다십니다. 그래서 얘가 주로 사용하는 거고요. 다음에 횡 변형률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자, 이러한 변형률이 왜 생기냐 하면 당연히 길이가 늘어나면 단면적은 감소할 수밖에 없죠. 길이가 늘어나면 두께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길이가 뭐 확대되면 단면적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정밀 측정 산업기사 보실 때 재료시험법 기사 시험 보실 때는 이것으로부터 뭘 찾으냐 하면은 면적, 단면적 축소율이 얼마냐? 그거 얼마야? 그러면 단면적 축소율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원래 단면적분의 나중 단면적에서 원래 단면적을 빼면 되죠. 원래 단면적분의 델타 A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면적 축소율은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변형률은 아니지만 면적 축소율을 나중에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요. 뭐 제 시험 말고요. 기사 시험 문제에서는요. 자, 종 변형률하고 횡 변형률은 그래서 길이가 늘어나면 면적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얘기죠. 우리 금속 같은 경우는 비압축성 물질이라 해서 길이가 늘어나면 면적 줄어드는 양은 똑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부피는 길이 곱하기 면적이니까. 그래서 길이가 늘어난 양하고 면적이 줄어든 양이 같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당연히 실제로는 그게 달라집니다. 자, 어쨌든 간에 변형 전하고 변형효가 이렇게 나왔다라 했을 때 입실론 값은 변형률은 원래 길이분의 변형된 길이, 그 다음에 입실론 횡 변형률은 원래 지름분의 변형된 지름, 변형된 양, 지름의 변형된 값, 이렇게 각각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얘기가 되실 거예요. 뭐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 좀 해봐 주시고요. 제가 이 수업 시간 영상이다 보니까 영상 가급적이면 짧게 해드리다 보니까 예제는 안 드리는데 뭐 예제 만들어서 한번 풀어보시는 거 어렵지는 않잖아요. 이거 넣어서 풀어보시는 거 한번 계산을 좀 해봐 주도록 해주세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까요. 뭐 하나 그냥 간략하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자, 원래 길이가 L 값이 100mm 100mm 근데 늘어났더니 101mm로 늘어났어. 그 원래 지름이 10mm였는데 지름이 9.9mm로 줄어들었어.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종 변형률 값은 원래 길이분의 나중 길이에서 원래 길이를 뺀 것이다. 원래 길이가 100이고 나중 길이가 101에서 원래 길이 100을 빼니까 얼마? 100분의 1. 그래서 얼마다? 0.01 혹은 1%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아니죠.
입실론이죠. 자, 그 다음에 횡변형률 입실론 닷값은 D0분의 나중 D에서 처음 D0 빼면은 D0가 10mm, 그 다음에 나중 거 9.9에서 마이너스 10 빼주시면은 10분의 0.1이니까 마찬가지로 0.01, 즉 횡변형률도 1% 이렇게 나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아니에요? 예, 마이너스예요. 예, 근데 마이너스 붙이지 마세요. 요거 절대값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자, 절대값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마이너스 붙이시면 헷갈리십니다. 어차피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가 압축되는 거여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것까지 붙여서 생각하시면 헷갈리시니까요. 마이너스 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이 종변형률하고 횡변형률이 왜 나왔냐면요. 예, 포화송비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포화송비라고 불러요. 자, 포화송비는 축방향 신장, 축방향으로 길이가 늘어나면 가로방향, 횡방향으로 수축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횡변형률하고 종변형률은 비례의 관계를 가져요. 사실 이게 비례 관계, 값으로의 비례 관계죠. 하나가 늘어나면 다른 건 줄어드는 거니까. 이랬을 때 종변형률하고 횡변형률의 비를 뭐라고 그런다? 포화송비라고 합니다. 포화송비라고 해서 마이너스가 앞에 붙었죠.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가 수축되니까 마이너스가 붙은 거고요. 크게 관계는 없으니까요. 크게 관계 있는 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마이너스를 아예 떼고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포화송비라고 하고, 이 포화송비 같은 경우는 재료의 고유한 값입니다. 물에 끓는 점이 100도씨, 물에 오는 점이 0도씨인 것처럼 재료의 고유한 값을 갖는 게 포화송비예요. 자, 종변형률하고 횡변형률은 서로 반대보다 이퀄 붙었는데 이퀄이 아닌 경우도 있죠. 이퀄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퀄 붙이면 안 돼요. 이거 잘못된 얘기인 것 같고요. 부호가 그냥 서로 반대라는 의미입니다. 자, 요거는 지우기. 지워주시고요. 자, 대부분의 금속 재료 같은 경우는 0.25에서 0.35 정도의 값을 갖습니다.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0.1이고요. 코르크 중요하죠. 코르크 같은 경우는 종변형률이 발생을 해도 두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와인병 같은 거 막을 수가 있는 거고요. 고무 제품 같은 경우는 한 0.5 정도 돼요. 자, 포화송수까지는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포화송수는 생략. 포화송비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시고요. 자, 포화송비를 알려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포화송비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되는 거야? 종변형률하고 횡변형률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포화송비는 종변형률 분의 횡변형률이고 다 했으면 L0분의 나중 길이에서 원래 길이를 뺀 게 종변형률, D0분의 나중 지름에서 처음 지름을 뺀 게 횡변형률,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쉬어죠. 쉬어 스트레스하고 쉬어 스트레인이 각각 나왔어요. 쉬어는 전단 응력, 찢어짐이죠. 전단 하중에 의해서 만들어진 응력, 찢어짐이죠. 어긋나는 힘, 이렇게 어긋나는 힘,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응력을 전단 응력이라고 하죠. 전단 응력은 타우로 표현을 합니다. 면적분의 힘인 건 똑같고요. 요 힘이 전단력. 그 다음에 요 A는 파괴 가상 면적, 상면적이라고 했는데 다시 하면은 그냥 무슨 뜻이 되겠어요? 이거는 찢어지는 면적.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예요. 클레비스에 대한 얘기 주제 이거 가지고 많이 했죠. 이 안에 들어가는 볼트 보면은 이 안에 들어가는 핀 같은 경우는 가운데 있는 이 클레비스로부터 이렇게 힘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양 옆에 잡고 있는 이 포크로부터 이렇게 힘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찢어질 것이다. 그래서 얘는 이중 전단이 발생을 한다. 기억나시면 좋겠어요. 지난 1학기 때 배운 내용이니까 기억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단 변형률이라는 게 있어요. 전단 변형률은 감마가 이게 전단 변형률이고요. 전단 변형률은 탄젠트 세타 값입니다. 탄젠트 세타라는 거는 L분의 요게 세타 값이에요. 세타가 그래서 감마. 감마니까 이 세타로 표현하는 게 맞겠구나. 세타. 그래서 L분의 델타 S. 델타 S가 밀린 양, 전단 변형량, 밀린 양.
밀린 길이, 그래서 원래 길이분의 밀린 길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전단 변형률을 계산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보고 이 전단 변형률을 계산해라 라고 사실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단 변형률, 그래, 전단 변형률은 전단역에 의해서 만들어진 변형률이야. 전단 하중에 의해서 만들어진 변형률이야.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앞에 있는 이 시어 스트레인 같은 경우는 계산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노멀 스트레인이요. 앞에 있는 노멀 스트레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 되는, 실제로 값을 넣어서 이렇게 계산하셔야 되는데, 시어 스트레인은 계산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런 경우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다만 시어 스트레스 값은, 전단 응력은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뭐 추가로 이어서 이 전단 응력하고 수직 응력을, 그래서 노멀하고 시어를 비교를 해보면요, 재료의 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응력을 수직 응력 혹은 축 응력, 액션 스트레스, 노멀 스트레스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 이것을 전단 응력에서 시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1학기 때 많이 했었던 이러한 이중 전단이 발생을 하는 그러한 면이고요. 여기에 전단면이죠. 뭐 얘는 단일 전단이네요. 여기서 전단 발생하겠죠. 여기서 전단 하나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단면이 발생을 하는 그러한 얘기를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이 나왔으면 그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 사이에 관계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후계 법칙이라고 하죠.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 관계죠. 그래서 후계 법칙이라고 하고, 시그마는 2의 입실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많이 사용을 했을 겁니다. 자, 이 값을 역률이라고 하죠. 밑에 있네요. 영수 모듈러스. 자, 역률이라고 하고요. 역률 같은 경우는 뭐 210기가파스칼 스틸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뭐 폴리머 이런 식으로 쭉 나왔습니다. 재료의 고유한 값이죠. 이것도 재료의 고유한 값이에요. 우리가 재료의 고유한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물성치라고 합니다. 재료의 고유한 값이고 물성치가 되는 거죠. 프로퍼티라고 부르는 거, 이것을 물성치라고 부르고요. 뭐 기억을 하시겠지만 응력 변형률선도, 응력 변형률선도에서 보시면 쭉 가다가 1학기 때 이렇게 배웠죠. 이렇게 될 거야. 응력 변형률선도가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이때 이 기울기가 역률이죠. 물론 이제 제 인장 시험할 때 요거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프가 약간 달라지는데 일단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 배우셨으니까 그때 나오는 그 역률이 될 겁니다. 뭐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여기까지가 소성 구간, 탄성 구간이죠. 그리고 이유가 소성 구간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후계 법칙 말씀을 드렸고요. 전단 응력에서의 후계 법칙은 G, 이 종탄성 계수입니다. 종탄성 계수. 반대로 그래서 역률을 횡탄성 계수라고도 하죠. 시어 모듈러스라고도 하고요. 종탄성 계수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뭐 파스칼 단위로 써야죠. 왜냐하면 얘가 파스칼, 메가파스칼이니까 G 값도 메가파스칼 단위로 써야 되겠죠. 이거 감마는 단위가 없으니까요.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시그마가 메가파스칼 단위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으니까 역률도 메가파스칼 단위로 표현을 해야 될 거고요. 이렇게까지가 이제 후계 법칙에 관련된 얘기가 되시겠네요. 자, 이어서요, 뭐, 재료의 성질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이 재료 시험을 하다 보면 재료의 성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재료의 성질을 제가 재료역학 할 때는 탄성, 소성, 취성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탄성, 소성, 취성으로 구분을 하는 게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크게 나누면은 원래는 덕타일하고 브리틀 두 가지로 나눠요. 덕타일은 연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브리틀은 취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성 안에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탄성하고 소성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브리틀한 재료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재료들이 덕타일한 재료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금속이라고 하면 전성과 연성이 있다. 이게 금속의 정의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아마 나올 겁니다. 금속 원소, 리튬, 나트륨, 칼륨, 그거 있죠. 일족 원소 설명을 하면서 아마 이 전성하고 금속의 일반적인 특징, 그래서 전성과 연성이 있다. 그런 말이 나올 텐데, 예, 그 전성과 연성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연성이 덕타일이라는 얘기고요. 그거는 탄성, 일레스티시티, 그다음에 소성, 플라스틱이라고 하죠.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플라스티시티 이렇게 구분이 되고 덕타일은 취성, 브리틀 이렇게 구분이 되십니다. 자, 브리틀하다라는 거는 깨지는 재질, 깨짐이 생기는 거 브리틀이고요. 그다음에 덕타일하다는 건 하중에 가해지면 변형이 발생을 하는 걸 덕타일하고 하죠. 인장시험 커브,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가 브리틀한 재료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거예요. 물론 다 이렇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브리틀 재질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 왼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나오고요. 왜 이렇게 헷갈리냐? 죄송합니다. 일반적인 덕타일한 재료 같은 경우는 왼쪽, 그 다음에 브리틀, 연성 재료는 왼쪽, 그 다음에 취성 재료는 오른쪽과 같은, 그냥 깨져요. 그냥 항복을 약간만 지나면, 여기가 항복점이거든요. 항복점을 약간 지나면, 항복응력을 약간 지나면 그냥 깨집니다. 그래서 항복응력이 깨지는 지점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덕타일한 재료 같은 경우는 항복응력을 넘어가죠. 근데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조금 다르지. 아까 본 그래프랑 이거 나중에 인장시험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장시험 시편, 시장이 아니죠. 인장이죠. 인장 시편을 실험을 다한 시험 결과입니다. 인장 시편에 대한 시험 결과를 보시면요. 브리틀한 재료 같은 경우는 깨끗하죠. 이렇게 깨끗하게 나와요. 깨끗. 근데 덕타일한 재료 같은 경우는 조금 지저분하죠.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충격 시험이에요. 이거 밑에 있는 건 충격 시험인데요. 충격 시험한 결과를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브리틀한 재료 같은 경우는 깨끗합니다. 근데 덕타일한 재료는 이렇게 지저분하죠. 지저분하게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이 브리틀한 재료하고 그 다음에 덕타일한 재료는 재료의 고유한 값인데 간혹 온도에 따라서도 나눠지기도 해요. 재료 고유 성질이고요. and 온도에 따라서도 온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글래스 같은 거 유리나 아니면 요즘 학생들은 엿을 거의 안 먹으니까 그건 잘 모를 텐데 유리나 엿 같은 경우를 보면 식었을 때 냉동실에 넣어서 차갑게 만들면 딱딱하게 굳어버리죠. 그때는 깨지잖아요. 그런데 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리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요? 유리를 만들 때 유리 성형 공정하잖아요. 소성 변형시키는 거잖아요. 열을 가해서 온도를 높여주면 유리가 흐르죠. 유리물도 변형이 가능합니다. 깨지지 않고 변형이 될 수 있어요. 그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고온에서는 연성을 받다가 저온에서는 취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취성이죠. 고온에서는 덕타일하다가 저온에서는 브리틀로 바뀐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유리 같은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온에서 성형을 하죠. 고온에서 변형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브리틀한 재료라는 얘기예요. 밑에 이 사진도 마찬가지인데요. 얘랑 얘도 똑같은 스틸입니다. 똑같은 스틸인데 80K 켈빈 온도로 80 영도가 270 마이너스 273 켈빈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씨가 0 켈빈 온도죠. 절대 온도예요. 80 켈빈 온도면 대략 한 마이너스 190도씨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됐을 때. 그다음에 300 켈빈 온도면은 플러스 한 23도 27도? 27도씨일 때. 그러면 상온에서 스틸은 브리틀한 재료가, 덕타일한 재료가 되지만, 자꾸 헷갈려. 아주 낮은 온도에서는, 브리틀한 재료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도 연성하고 취성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동일한 재료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제품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제품 만들 때요.
시베리아 같은 데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제품이. 그러면 시베리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재질 같은 경우는 원래는 덕타일한 재료인데 브리틀로 바뀌기도 합니다. 특히나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요. 러버나 폴리머 재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덕타일한 재료였는데 다시 그게 시베리아에서 사용하면 브리틀한 재료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외부 충격이 가했을 때 깨진다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온도가 높은 데서는요, 덕타일한 재료로 바뀌어버려요. 슬슬슬 흘러버려. 그래서 또 변형이 많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 얘기 있죠. 한국에서 냉장고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얘네가 이 배가 적도를 지나가게 되면 적도를 지나갈 때 컨테이너 선 안에 온도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러버 제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너무 덕타일한 성질이 너무 심해져서 변형이 발생을 하고 그것 때문에 불량품이 생긴다. 한국에서는 불량품 아니었는데 운송되는 과정에서 불량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예, 그런 것들 온도에 따라서도 재료의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뭐 한 대략 한 30분, 30 몇 분 정도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가급적 40분은 안 넘기려고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 말고는 대부분은 1학기 때 재료역학 때 배우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혹시 여러분들 시간이 좀 된다면, 여유가 좀 된다면은 1학기 때 전체를 다 복습하실 필요는 없고요. 1학기 때 1단원 내용을 배웠었던 데가 있을 거예요. 1단원에서도 그 세이프티 팩터 안전기수 있는데 아니면 얼러어블 스트레스 허용 능력 있는데 그쪽까지는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응력이라는 얘기랑 변형률이라는 얘기랑 그다음에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라든가 뭐 그런 거 나오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쪽 내용 좀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문제도 좀 몇 개 풀어보시면 그때 이미 풀어보셨을 테니까 문제도 좀 몇 개 풀어보시면은 아마 이번 학기 재료 시험법을 공부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계산 문제라든가 그런 거 공부하시는데 큰 도움 되실 테니까요. 예, 본 영상 보시고 시간 여유가 좀 되시면 복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2주차 우리 그 프리클래스 수업은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몸만 오시면 됩니다. 공부를 하겠다라는 즐거운 마음과 그리고 몸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